반갑습니다. 양쌤의 동아시아사 수업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볼 텐데요.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 필기고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인고 하니 바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사람들이네요. 선생님이 이 소단원 내용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산능성을 따라 멋지게 세워져 있는 이 구조물 보이시나요? 네,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춘추 전국의 혼란을 정리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러 왕조에 걸쳐 보수를 거듭하다가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영락제 때 대대적으로 개축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왕조를 이야기하니까 시간적인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위만조선쯤 만들기 시작해서 세종대왕쯤 개축했다면 감이 올까요? 그렇다면 이 만리장성 왜 쌓았을까요? 우리는 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 지형도를 통해 만리장성의 위치를 두고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까요? 우리 교과서 13쪽에도 나와 있는 동아시아 지형과 지세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강 위치는 매우 중요해서 잠시만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면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 황허강 보이시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긴 창장강이 여기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교과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화이어강, 우리나라 말로는 회수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을 화북, 남쪽을 화남, 그리고 중간을 화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랴오허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요서지역, 백제가 공략했죠. 그죠? 그리고 동쪽을 요동, 그래서 이쪽에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반도, 요동반도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 발해의 또 역사적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송화강이라고 해서 부여가 여기서 오곡과 오가를 지어 먹던 곳, 그리고 백두산 표시되어 있고 압록강, 두만강, 북한의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 한강,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공주와 부여를 지나는 금강, 대구와 부산을 가로지르는 낙동강까지 이런 강의 위치를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북쪽에 몽골 고원 있죠. 여기도 높아요. 여기도 높고 그래서 이 높고 높은 사이에는 비구름이 지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건조한 사막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을 지나야지만 페르시아를 통해 서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길이 바로 비단길, 그리고 인도로 가던 불경을 구하던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유기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리장성의 위치는 어디쯤이냐? 바로 요쯤입니다. 응? 왜 여기 있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다고요? 그럼 2번, 두 번째 지도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동아시아사 기후 지도입니다. 여기서 만리장성의 위치는 이쯤이에요. 뭔가 이 만리장성의 위치를 두고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바로 지형과 기후가 달라졌어요. 옛날 사람이 만든 구조물인데 어떻게 자연 환경의 변화선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3페이지, 14페이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 위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동아시아는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 부채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로는 탁 안 와닿아서 이미 다른 곳에 좀 예쁜 지도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요렇게요.
제일 높은 티베트 고원 쪽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제1구역, 그리고 2구역도 몽골 고원, 그리고 사막 타클라마칸이랑 고비가 있는 요 이제 높은 구역 2구역, 그리고 3구역이 구릉 평야지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4구역이 섬지역 제일 낮은 지역,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도, 아까 얘기했죠. 동아시아의 기후는 열대부터 한대까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래 보면은 여기 우리 한반도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에 많이 속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이제 전체 지구상에서 보면은 우리는 좀 편서풍에 속하긴 한데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은 특이하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죠. 그죠? 시리아냐. 그래서 이 북쪽에서 겨울에서는 시베리아 기단,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와가지고 이 여름에 장마정선이 형성이 된다는 건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 식물 성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와 그 생업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생업과 인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온과 강수량의 기후 조건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업과 주요 작물을 결정짓게 돼요. 대략 연 강수량 400mm가 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사가 가능한데 600mm 이상이면 논농사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밭농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mm가 안 되면 유목밖에 안 돼요. 말로 하니까 모르겠죠. 이것도 지도가 예쁜 게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옆에 있는 지도랑 같이 해서 프린트해서 학교 오면 나눠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써봐요. 뭐하니? 바쁘다 우리. 숑.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400mm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는 건조한 기후, 그래서 유목 같은 거 많이 해요. 수렵 생활. 그 다음에 이제 400mm 안쪽으로는 농사가 가능한데 600mm 위로는 좀 벼농사 짓기는 좀 부족한 거예요. 밭농사. 그래서 밑에는 벼농사가. 그래서 이렇게 강수량에 따라서 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는지가 약간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에 영향을 주느냐? 사람들이 사는 인구 밀집도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황허강이나 창장강을 중심으로 이 넓게 이제 이루어진 평원은 아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듯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에 따라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농경 생활을, 북쪽으로는 목축 생활을 생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리장성을 남쪽에 있던 농경 생활을 하던 중국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목축 생활하는 이제 그 유목민들과의 구분을 짓기 위해 그들과의 어떤 삶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 만리장성을 이제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차이를 왜 두려고 했는지 그 농경 생활과 목축 생활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5페이지입니다. 농경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직이 발달하고 쉽게 권력이 집중되고 일찍부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출현하기가 쉬워서 저런 이제 만리장성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기가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아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밭농사부터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창장강 중하류에서 벼농사가 이제 6천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이제 일본으로 전파됐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를 쌤이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황허강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창장강을 중심으로 벼농사가 관계수로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목축 생활은 또 어떻게 다르냐? 유목 생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족장,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권력이 되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중심으로 이동생활,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서 부족들을 통합하는 군주의 권한은 또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세습도 이런 부족장들의 추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도 사출도 이제 그 제가회의의 힘이 훨씬 강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오곡이 여물지 않으면 왕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몽골족, 여러분이 아는 그 칭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쿠릴타이라는 몽골족 부족회의를 통해서 이제 칭기스칸으로 대칸으로 이제 추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목 민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우리 농경민족은 장자상속이죠. 이제 가장 먼저 장성한 장남, 이제 노동력을 가장 먼저 이제 바칠 수 있는 장남에게 재산을 몰빵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건장할 때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이동 생활하니까 텐트, 이동식 가오, 이제 게르 같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텐트랑 가축이랑 이제 배우자를 줘서 내보냅니다.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씩 독립을 시켜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막내가 이제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부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텐트는 막내가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북방 민족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이 왕위를 상속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목축 같은 경우에 또 가축의 사육 방식에 따라서 가축을 풀어놓으면 방목,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 유목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동해야 하니까 이동식 게르에다 주로 거주를 하는데 지금도 몽골에 가면 게르에 머무를 수 있어요. 호텔인데요. 게르예요. 근데 5성급이고 막 그렇게 해요. 유목민들은 아무래도 가축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가축이 병에 걸렸거나 또는 가축이 먹어야 될 풀들이 뭐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불타거나 또는 기온이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버리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그러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남쪽에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농경민에게 그걸 약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 부족한 식량을 채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천고마비라는 원래 한자 성어가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가을에 말이 살찐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하늘이 높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풀을 많이 먹은 말이 살찌면 이런 유목민족의 침입이 온다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경민과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전통적인 관점을 한번 보면 이게 중국 한나라 역사서인 사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늙은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 기운 센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노약자는 가벼이 여긴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첩을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는 그때 자신을 침략했던 유목민을 흉노라고 낮춰 불렀어요. 뭐 흉포한 노략질하는 노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북방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주로 중국 이제 한족들의 입장에서 이제 남겨진 기록으로만 그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목민들 입장에서 이제 이 사료를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늘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힘센 장정이 우대를 받았을 것이고 또 남자가 약탈이나 교역에 나가서 죽었을 때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그 집안에 남아있는 식소를 부양할 방법으로 형수와 그 자식들을 취하는 방법을 써야 했던 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고려나 부여도 이런 풍습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부여랑 고구려를 이제 표현할 때 중국의 순종적인 부여는 착하게, 그리고 늘 반항적이었던 고구려는 아주 별종이다라고 나쁘게 기술했던 걸 보면 유목민에 대한 기술도 달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러한 유목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디즈니에서 개봉한 뮬란이란 영화 본 적 있나요? 몽골과 터키에서는 이 뮬란이란 애니메이션이 상영에 난항을 겪게 됐답니다. 몽골은 몽골족을, 터키는 돌궐족을 뿌리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유목민족이 아주 학살자로 나오는 이런 묘사는 모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내용도 교과서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7페이지 볼 건데요. 역량을 키우는 탐구활동 기후변화와 북방민족의 남한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도록 합시다. 자료 1번 그래프를 설명해보자.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 어렵죠? 선생님도 어려워요. 근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Y축과 X축 보면 되잖아요. 그죠? Y축이 뭐였죠? 이게 Y축, 이게 X축이죠. 그죠? 그래서 가로축은 연도고, 세로축은 그렇죠. 기온을 뜻하는 겁니다. 연평균 기온 올라가면 따뜻, 내려가면 춥다. 특히 이 가로축 연도를 보니까 이 되게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제 왕조들의 건국 연도를 이제 적어 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뭔가 연관성이 있나 봐요. 그다음에 문제 2번, 자료 2번. 북방민족 국가예요. 이들이 존속했던 시기를 자료 1번에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라는 겁니다. 선생님 헷갈려서 색칠했어요. 색칠. 형광펜 여러분도 있으면 색칠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해봅시다.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죠?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북쪽, 이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황허강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화북 지역이죠. 황허강, 그러니까 회수강 이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란,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고려, 우리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많이 침입해가지고 서희가 외교 담판했던 때, 그죠? 그 다음에 금도 역시 우리 고려랑 대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화북 지역, 이제 송나라를 이제 남쪽으로 밀어내고 이 화북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칭기스칸, 이 중국 전역을 최초로 이제 다 지배한 이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후금, 왜냐면 앞에 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진족이 다시 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만주족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전역, 마지막 왕조죠, 중국 마지막 왕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더니 북방민족의 남하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볼까요? 북방민족이 등장할 때쯤 되면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하락 국면을 맞이하려고 하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보세요. 요 나라, 요쪽에 있었죠. 그죠? 추웠어. 말들이 먹을 게 없어. 금나라, 말들이 먹을 게 없어. 그죠? 몽골, 말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유목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겠다. 그죠? 그래서 연평균 기록이 하락하면서 유목 생활의 전반에 문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은 남하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 상관관계를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내려올 수 있다. 그죠? 그들의 강점은 사실 그들은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부족들을 규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부족의 통일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말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동력을 가진 군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말을 이제 안장과 발걸이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 말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쏘게 되니까 전투력이 아주 더욱 강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몽골이 이제 거의
이제 엄청난 그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말이 얼마나 대단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거의 1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이 말은 최고의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무기였다. 그죠? 그럼 이런 동아시아 지역을 호령했던 북방민족은 누가 있었냐? 최초의 이제 북방민족은 흉노. 흉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일단 진나라가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세운 게 만리장성이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한나라를 세웠던 이제 한고족 유방은 이 엄청 자신감의 흉노를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포로가 될 뻔했어요. 백등산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후에 한무제가 흉노를 이제 쳐부수려고 이제 내시 장건을 저기 이제 서역까지 보내다가 이제 그 개발한 게 비단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흉노는 정말 동방과 서방의 교류에도 기여한 그런 대단한 이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선비. 얘네들이 이제 북위를 세워가지고 이제 북조를 통일을 했어요. 북조를 처음으로 이제 남북조 시대를 연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화북 지역으로 진출해가지고 한족과의 어떤 호합, 이제 함께 하는 삶을 추구를 했고 돌궐이 이제 나중에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투르크가 돼서 지금의 터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옆에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고구려랑 같이 손을 잡고 당나라에게 저항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돌궐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배울 때 돌궐의 역사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고구려에서 역사를 이제 또 우리 이제 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막 브라더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터키에서 이제 파병을 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위구르는 아까 우리 티베트 봤죠, 그죠? 티베트 지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죠? 거란족, 요 봤죠, 그죠? 얘네들이 송나라를 엄청 뜯어먹었어요. 얘네들 완전 일진, 상일진. 그 다음에 몽골, 뭐 칭기스칸, 말할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진, 얘네들은 2번 해먹었어요. 고려 때 금으로 압박하고 후금 세워서 병자호란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막 삼고 국에도 기억나죠? 인조 머리 빡 받고 그죠? 청나라 건국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왕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한민 이제 농경민과 이런 북방민족의 어떤 그런 융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기후변화로 이런 생업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충돌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이질성이 결국에는 동아시아 사회 전체의 변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날에는요. 그건 과거라고 치면 오늘날의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어때요? 우리 오늘날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뭐 말도 한문도 쓰고요. 유교 문화권에 불교 문화권에 뭐 이제 뭐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가깝고. 그다음에 잘 살아요. 그죠? 선생님 뭐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제가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 GDP 순위 10등 안에 듭니다. 그죠? 10등이라고 하면 많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190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들면 그죠? 그 중에서 아시아 국가가 중국, 일본, 한국 3개나 있어요. 그죠? 동아시아 우리 지금 5개 나라 배우는데 그 중에 3개면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어떤 이 교류의 이점을 더욱더 이제 빚을 내야겠죠. 근데 이런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여기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죠. 뭐 얼마나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바로 야스쿠니 신사를 맨날 갑니다. 참배합니다. 거기 왜 가는 게 문제냐고 얘기를 하죠. 왜 문제냐면 거기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쟁 범죄자들을 거기에다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으로서 전쟁 신으로 추앙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참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추모한다는 것이죠. 추모한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우리 피해국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이제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똑같이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이런 이제 나치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재임됐을 때 바로 제일 처음 가는 행보가 어디냐?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바로 이제 미안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독일 이제 총리, 정치인들, 독일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에티튜드라는 거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큰일 났죠. 이제 일본 교과서 중에 19종,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포함됐나 모르겠어요. 19종 교과서가 뭐 독도 일본 땅이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의 전쟁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희석화시킨 그런 역사 왜곡된 교과서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만리장성의 원래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산해관부터 해가지고 여기 자유관까지 2,700km가 원래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길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함이 이 신장위구르 자치구까지 이거를 확대를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다음 동쪽으로는 이쪽 무단장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고구려가 만든 장성을 연결을 했다고 봐요. 이거를 이제 옛날 고구려 장성도 중국이 세운 거다.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쪽은 서북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신장유구르 자치구도 고구려 발해 나라 역사도 다 중국 역사다. 역사 왜곡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 살아계시는 이 할머니들한테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들, 그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인 지 현재로 18명 살아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에게 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거라도 우리가 해야겠죠. 그죠? 그다음 또 두 번째, 기타 이해관계에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북핵 문제 언제든지 터질 수 있죠. 그죠? 풍계리 핵실험장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영변 핵단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쓰나미 와가지고 여기 사고가 났었죠. 그죠?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된 이제 바닷물이 막 이렇게 오염물이 터진다.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으로 막 그 경주 지역에 포항이랑 이런 데 있는데 고리 원전이고 위험하다 얘기 들었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게 이제 원전 사고 나면 사흘이면 한국 가능타. 이 보이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봄과 가을을 쾌적하게 못하게 하는 황사, 미세먼지. 고비 사막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이 스모그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유발이 여기서 되고 있죠. 특히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더 이제 사막화가 더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빼놓을 수 없죠.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분쟁 지역들.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20번 문제로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 일본하고 서로 이제 분쟁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일본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지역,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베트남이랑 중국이 이제 그 뭐지 서로 주장하고 있는 이제 시사군도 여기는 막 6개 나라, 뭐 난사군도. 이 독도는 여러분 분쟁 지역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그죠? 분쟁 지역으로 일본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등 너무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누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미래니까요. 여러분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몽골의 학생들이 어떻게 함께 배타적인 마음은 어떻게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 학생들이 지금 왜곡된 역사 교과서 배우면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고 믿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면 되겠어? 화를 내면 싸우자는 건데 말 안 듣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친절하게 친구가 돼서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동아시아에도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막중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사문화의 전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